인터넷 기사나 뉴스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사고를 쳤다고 하면 저는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댓글을 달거나 직접적으로 비방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관상을 딱 보고 알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감도 좋은 편이었기에 저 스스로는 사람을 잘 본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제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건 무려 7년 만이었죠. 바보처럼 저를 속인 것도 몰랐고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털어놓으려고 해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믿었고 또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말이죠. 부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나름 금수저였습니다. 재벌 정도는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꽤 잘 사는 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됐죠. 아버지는 출판업을 대대로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어요. 두 분의 만남이 봉사활동에서 이어졌기에 결혼 후에도 저희 가족은 여행 대신에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늘 부모님은 남을 도와야 한다, 작은 것도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말을 제게 해주셨고 저 역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늘 긍정적이었던 아버지는 수술과 재발을 반복하다가 결국 5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죠. 걱정 마라 수정아. 이제 엄마가 널 돌볼 거야. 널 위해서 열심히 살 거고. 그래도 엄마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 예전엔 엄마도 일했었어. 그리고 엄마는 강해. 수정이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응, 알았어. 아버지가 오랜 기간 투병을 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긴 했어도 자가가 있었고 아버지의 보험금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문제는 어머니였죠. 힘들게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아오는 날보다 받아오지 못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어머니는 착했습니다. 누구 딸이 아파서 혹은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며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죠. 이런 어머니의 성격을 알게 된 나쁜 사람들은 이용하기에 급급하더군요. 보장은 거의 없고 비싼 보험을 파는 아줌마, 죽어가는 자식이 있다며 도와달라던 정수기 판매원까지 저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난 뒤부터 어머니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우리 예전처럼 살지도 못해. 그럼 예전처럼 도와주는 것도 무리라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돈 다 쓰라고 아버지가 남긴 보험료야? 아이 그럼 당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만 봐? 수정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니? 어려울수록 더 도와야 한다고 했잖아. 형편이 괜찮아지면 돕는다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누구도 돕지 않아. 힘들어도 도우면 언젠간 우리한테도. 언젠가? 지금 장난해? 그 인간들이 엄마가 그런 마음인 거 알긴 할 것 같아? 다들 이용해 먹으려고 안달났고 엄마는 그 년놈들한테 호구야 호구. 보험 약관만 봐도 알아. 아니 무슨 보험 약관에 이 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보장이 약하고 보험료는 높다고 경고성으로 적혀 있어? 그런데도 그따위 경고가 적힌 걸 왜 가입해? 판매하는 것들도 미쳤지만 엄마는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되지 않아. 지들 배부르고 싶어서 그따위 보험이나 파는 거지. 너 자꾸 엄마 속상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양심이 없잖아. 다들 엄마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것들 뿐이고. 이러다가 집 담보로 대출해서 빌려준 돈 못 갚으면? 우리 집은? 아빠가 이 집 사서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평생 살 집이라고 했었잖아. 도대체 왜 그래? 설마 그러겠니?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분명 갚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믿어.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굶었다고 말하면 그게 진짠 줄 알았기에 자신의 밥통을 통째로 주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고 우리 집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됐죠. 때문에 제가 그 빚을 온전히 떠안게 되며 저는 부모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돈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거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 하루에 3시간, 많으면 4시간을 자며 낮에는 공장, 밤에는 서빙, 주말도 꽉 채워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말을 들어도 오히려 훈장처럼 여겼죠. 속으로 그래, 너희는 좋은 사람이니 그렇게 베풀어서 거지처럼 살아라. 난 그렇게 안 살 거니까 하며 비웃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대학이라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돈이 목적이 되니 고졸이라는 학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긴 해야 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했고 수능을 다시 봐서 대학에 입학을 하기까지 했죠. 솔직히 언제 어디서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했죠. 그때까지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처럼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가 미웠고 저는 아버지가 남긴 집이라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언젠가는 어머니와 힘들었던 순간을 회상하고 그땐 그랬지라고 말하는 순간을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고 후회했죠. 무엇보다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어머니와 다퉜던 그 순간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연애를 좀 하고 사람들도 좀 만나라고 했는데 그게 시발점이 됐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엄마 때문이잖아. 근데 결혼? 친구?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웃기다. 엄마가 지금 이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이런 꼴로 살았기 때문이야. 수정이 네가 노력한 거 알아. 단지 엄마는 네가 주변을 너무 보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걱정? 엄마나 걱정해. 그만 좀 사고치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한테 미안함이 전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냥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으쓱하고 싶어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답답해서 그래. 이 집 넘어가기 일보 직전일 때 그래도 아차 내가 실수했다 반성은 할 줄 알았어. 적당히 사람 거르는 법도 깨달을 줄 알았고. 근데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여전히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사는 게 엄마 기준엔 나쁜 거잖아.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친구도 만나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지. 아,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 또 그 말이야? 그래, 인정할게. 나 돈에 미친년 맞아. 다른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샀던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자는 그런 말도 안 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면 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인간답지 않다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라고? 그럼 난 인간 안 해. 짐승할게. 됐어? 우는 어머니를 두고 문을 쾅 닫고 나온 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일처럼 눈물을 흘렸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뒤늦게 돈을 갚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제게 대신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덕분에 힘든 시간 잘 버텼다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 어머니에게 말하며 오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게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나머지 빚을 갚고 난 후에 저 역시도 주위를 보게 됐죠. 늦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던 봉사활동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근본이 바뀐 건 아니라서 죽을 만큼 돈이 아까울 때도 있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게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사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 생활이 나쁘진 않았어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여유가 생기니 복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했죠. 그러다가 봉사활동을 하던 고아원에서 만난 준석이라는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이라 일을 하며 틈틈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남자였지만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수정아, 정말 내가 미안해. 얼른 시험 준비 제대로 해서 합격할게. 꼭 약속해. 아니야 오빠,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해봐. 이전엔 일까지 하면서 준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원해주면 금방 붙을 거야.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응. 내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고맙다.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준석 씨는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해줬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원비와 교재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는 전부 제가 부담했죠. 다행히 당시 저는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에 혼자서 벌어도 충분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준비생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웃으면서 절 반겨줬어요. 수정아, 배 많이 고프지? 내가 청소도 싹 해놓고 식사 준비까지 했어. 당신 밥 먹는 동안 물 받아 놓을 테니까 몸 좀 풀고 그렇게 푹 쉬어. 알았지? 맥주도 한 잔 줄까? 너무 좋지. 오빠는? 오늘 학원은 다녀왔어? 이번엔 예감이 좋아. 수정이 네가 복덩이지. 이렇게 일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내가 꼭 합격해서 너 하나만은 고생 안 시킬 거야.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더구나 바람을 피울 염려도 없을 정도로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대로 가정주부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 결혼이 완벽했나? 물으시면 그건 확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너희 부부 상황이 그런 거 알아. 내 아들은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있고 수정이 네가 혼자 벌어서 이 집 유지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아이는 가져야 하지 않겠니? 아이요? 그야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꼭 가져야 하는 거야. 너 나이 어린 거 아니다. 준석이는 남자니까 나이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자는 아니잖니. 시험이고 나발이고 아이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 나만 봐도 결혼 생활 27년을 했다. 그런데 준석이 저거 달랑 하나 낳고 끝이라고. 그리고 요즘은 그게 뭐야? 임신하면 회사에서 쉬게 해주는 것도 있다며? 애 낳아도 월급 조금은 주고. 이렇게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뭘 망설이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노력해볼게요. 그 말은 너 결혼하고 1년 이후부터 쭉 들었어. 벌써 3년째야. 검사라도 받아봐. 알겠습니다. 이번 시험 끝나면 검사 같이 받아볼게요. 그 무렵에는 저 역시도 좀 불안해하고 있긴 했습니다. 결혼 후 피임을 하지 않은 것은 2년에 가까워졌는데 희한하게 아이가 생기진 않았죠. 때문에 남편과 의논 끝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보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에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 난소 발달 이상이 있대.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거라고. 그게 무슨... 아니, 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도 어떤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난소 발달 이상이라니. 우편으로 뭐 날아왔다며. 그거 어디 있어? 보면 당신이 속이 상할 것 같아서. 상담 받았는데 딱히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래. 약 먹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애초에 고칠 수 있는 거면 당장 당신 손잡고 오늘 당장이라도 병원에 갔을 거야. 알잖아.
너무 충격이 커서 저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아이 없으면 뭐 어때서.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걱정 마. 하지만 어머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이미 알고 계셔. 우리 엄마가 뒤늦게 아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고. 하지만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할 거야. 누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고 내 은인이니까. 아무리 내 엄마라고 해도 그걸로 당신한테 뭐라고는 절대 못하게 할게. 그저 당신은 스트레스 관리에만 신경 써. 알았지?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지만 당연히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한테 이상이 있을 거라고 난 진즉에 알고 있었지. 용한 점집에 갔더니 너한테서 자식 볼 수 없을 거라고 단언을 했거든. 이걸 어쩔 거야?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고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평생 자식 없이 살아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 그게 다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 멀쩡한 우리 춘석이는 애 하나 없이 살아야 할 판인데 그깟 돈 좀 벌어오는 걸로 내 아들 가정부처럼 부려먹더니. 너 벌 받은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지금까지 합격을 못했는데? 잘난 네 수발 된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니? 아르바이트를 안 시키면 뭐해? 종처럼 부려먹는데. 그건 어머님,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아니겠지. 눈치를 줬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요리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청소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지. 너 결혼할 때 내 아들 온전히 공부시켜서 공무원 시험 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봐라. 내 아들이 가정주부처럼 앞치마 두르고 다니는 거. 넌 그거 보면서 미안하지도 않니? 정작 넌 돈 벌어오는 거 말고 뭘 해?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저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도 하겠다. 우리 준석이 착한 거야 이 동네 한 바퀴 다 안 돌아도 아는 거고. 넌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내버려뒀겠지. 도대체 자궁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 모양인지. 아휴, 자궁 관리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뭐 내 말이 어디가 틀렸니? 그리고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질 때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란 주제. 남의 집 대를 끊어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뻔뻔도 하네. 원래 돈 좀 벌면 그렇게 사람이 낯짝이 두꺼워지냐? 월급 받으면서 얼굴에 철판은 더 물어주나?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뛰어나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섰죠. 엄마,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그깟 대를 좀 못 이으면 어때서? 구질구질 가난한 집안 뭐가 자랑스러워서 대를 이어? 그리고 요즘 시대에 아이 꼭 낳을 필요도 없고. 시끄러! 어디라고 끼어들어, 팔불출 같은 놈아!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숨을 좀 쉬고 있어. 근데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엄마도 수정이한테 용돈까지 받았으면서 왜 그래?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양심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양심? 말 잘했다. 그래, 내가 그 알량한 돈 받아서 사니까 고맙기야 하지.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다. 내가 손주발한 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근데 그걸 못해? 남들 다 하는 걸 못한다니 내 속은 어떨 것 같아? 그럼 좋다. 용돈 안 받을 테니 손주 나와. 그럴 수 있어? 엄마 얼른 집에 가. 수정이 괴롭히지 말고.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죄인이 된 기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 역시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죠. 이따금 한숨을 쉬고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중도 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저는 눈치를 보느라 평소엔 하지 않던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여기저기 여행까지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이전과는 달리 책상 앞에 앉지도 않고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늦은 저녁에 깨어났죠.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당신 시험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는 거지? 강의도 하나도 안 들은 것 같던데. 내 강의 목차 살펴봤어? 아니, 숨막히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뭐 검사하는 거야? 아니, 검사는 아니고 내가 결제한다고 가입도 내 이름으로 했잖아. 근데 얼마 전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라고 메일이 와서 알게 된 거야.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체념한 눈빛으로 말했죠. 벌써 10번이 넘게 시험을 봤어. 당신이랑 결혼한 뒤에 온전히 공부만 하고 본 시험도 6번이고 그렇게 시험을 많이 봤는데도 필기도 합격을 못해서 속이 상했어. 남들처럼 아이를 가지지도 못하고 평범하게 살 수 없는데 무슨 시험인가 싶기도 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럼 차라리 취직을 해보는 건 어때? 당신이 집에 주로 있어서 우울증이 온 걸지도 몰라.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잖아. 어디든 나가 있는 걸 더 좋아했고. 그야 그렇지만 아무 경력도 능력도 없는 내가 무슨 수로 취업을 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어. 나 말고 비슷하게 준비해서 합격 못한 애들은 다들 가게를 개업하거나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더라. 나 빼고 다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지. 저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고는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백은 아니라고 해도 나도 당신 편에 설 거야. 당신이 내 편 들어준 것처럼. 취업하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게. 그리고 괜찮은 회사들도 알아보고 필요한 자격증도 준비해보자. 오히려 공무원보다 취업이 당신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았어. 일단은 알았어. 나도 이제 포기할 때가 되긴 했지. 의외로 남편은 제 말을 굉장히 잘 따라줬어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땄고 저는 그 사람 옆에서 각종 회사들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대신 쓰기까지 했죠. 물론 당시 남편의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들어서고 있었기에 쉽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성적도 형편없었고요. 대부분은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수십 번. 그러다가 한 회사를 발견했죠. 이 회사는 어때? 평점도 꽤 높은 편이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 겨우 4년밖에 안 된 회사잖아. 급여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뻔하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매출도 높은 편이고 퇴직이나 이직하는 사람들도 적더라고. 그럼 회사 복지가 좋은 편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 어쩌면 연봉도 꽤 많이 줄 수도 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럼 오히려 날 더 안 받아주겠지.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도울게. 그땐 진짜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이력서에 들어갈 자기소개를 대신 작성해주는 곳에 의뢰를 넣었죠.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한 뒤에 예상 질문을 뽑아내서 남편과 연습까지 했어요.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남편은 결국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 적응을 잘 하진 못했어요. 연봉을 높게 주는 이유가 있었어. 이러다가 난 잘릴 거라고. 실력이 어쩌고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면서 매번 같은 말만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사정도 어려워.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자존심은 상하는데 비위를 맞추려고 해도 그런 게 통하지도 않고. 정작 난 프린트하는 것도 못해서 끙끙거리다가 선임한테 혼이 나니 답답하고 기분 나빠. 그래도 적응해봐. 당신 취업하니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 모르겠어. 이번 주 안에 아이디어 발표도 하라는데 어쩌지? 어떤 아이디어? 내가 도울까? 정말? 당신이 도와주면 난 너무 좋지. 그럼 난 당신만 믿는다? 아니, 당신도 같이 해야지. 난 봐도 몰라. 일단 난 지금 일하는 것도 벅차단 말이야. 당신이 제발 좀 대신해주라. 어? 업무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줘. 그럼 알았어. 자료라도 좀 가져와줘. 가뜩이나 제 업무도 많았는데 아예 모르는 다른 회사의 업무까지 진행하다 보니 피로는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시작하는 거였기에 배우면서 해야 했고요.
마치 부모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했던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니었지만 육체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치더군요. 원래 결혼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다녔던 봉사활동마저도 가지 못할 정도였죠. 심지어 남편의 업무를 도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마감이 내일이면 남편은 회사에서 놀다가 그걸 집으로 들고 와서 제게 전달을 했죠. 여보, 이제 당신이 하면 안 될까? 집안일도 해야 하고 우리 회사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야근까지 하고 왔는데 당신 업무까진 무리야. 이제 혼자 해보면 안 될까? 내가 혼자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지. 그럼 나 회사에서 잘릴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벌써 반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어쩌라고. 당신이 그 회사 추천해줬잖아. 하필이면 능력에 따라서 모가지가 잘릴지 말지 경쟁 붙이는 그런 회사에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 더구나 당신은 직급도 높잖아. 신입이 나랑은 완전 다르고. 제발 수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남편이 제게 자신의 일을 떠넘긴 게 자그마치 1년이 넘어갔어요. 아이디어 계획이나 발표같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진행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지만 매일 해야 하는 업무까지도 제게 가지고 오니 점점 버거워졌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저는 아예 못하겠다고 손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죽는 신용을 했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공부하는 애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회사 보내놨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애가 힘들다는데 너는 네 할 일 끝났다고 잠이나 자면 되겠니?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부부 아니야?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짓? 1년이나 도와줬는데 이제 그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그깟 1년? 솔직히 평생을 도와줘도 넌 당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당하면 안 된다니. 사실이 그렇잖니. 애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며느리 맘 같아선 싹 갈아치우고 싶은데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꼭 참고 온 거 아니니? 근데 1년 도왔다고 생색을 내? 그 정신으로 봉사활동은 어떻게 가는지. 임신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이전처럼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다 이거니? 근데 나나 준석이 입장은 그게 아니야. 어차피 애도 없으니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상태고 애도 못 낳는데 그깟 일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네가 만삭이라 움직이기 힘들거나 애라도 낳아서 키우고 있으면 모를까. 회사에서 달그락거리면서 타자나 치면서 뭐 피곤하고 힘들다고 남편을 나몰라라 하니? 잘 못 나가든 잘 나가든 봉사활동 할 힘이 있으면 그걸로 내 식구, 내 가족을 도와야지. 남들한테 돈이나 퍼주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니? 참 속 편하게 사네. 어머님, 생각보다 회사 일이라는 게 힘이 들어요. 물론 어머님 말씀처럼 앉아서 하는 일이긴 해도 저 손목도 안 좋고요. 허리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오래 앉아서 일해요. 거기다가 집안일도 제가 하고 있는데 남편 업무까지 돕는 건 무리고 봉사활동은 이전부터 쭉 해오던 거였지만 요즘은 못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 좋은 봉사활동도 못할 정도였다니 누가 들으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겠다. 집안일? 그게 일이야? 그리고 일이라고 할 거면 잘하든가. 냉장고는 텅텅 비어서 냉동실만 그득 채우고 제대로 반찬을 만들어두기라니.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나한테 갈비찜을 한번 만들어줬니? 조미료 범벅인 남의 집 반찬 사서 내 귀한 아들한테 먹이는 주제 잘도 살림 어쩌고 이런다. 예전 같았으면 넌 쫓겨났어, 알아? 죄송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게요. 진짜 죄송한 건 맞니? 네, 당연하죠. 그럼 내가 오늘 너 살림 제대로 가르쳐주마. 어디 죄송한 만큼 해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싱크대에 부어버렸고 서랍 안에 있는 그릇도 싹 다 꺼내서 제대로 씻으라며 트집까지 잡았습니다. 그날 냉장고 청소, 세탁기 청소, 반찬 만들기, 이불 빨래까지 시키셨죠. 당연히 저는 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야 했냐고요. 이전 같았으면 제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중재를 잘 하겠노라 다짐했겠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죠.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왜 내 일을 안 도와? 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지. 앞으로 엄마한테 살림 제대로 배워. 내 일 도울 생각 없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그런 억지가 다 있어. 억지? 수정아, 솔직히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애가 있냐? 아님 뭐 임신 계획이라도 있냐? 그냥 너나 나나 직장 다니는 게 전부잖아. 이전처럼 당신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살림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 당신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살림 맡아서 한 거 아니까 나도 고마웠고 얼마든지 내가 해도 상관은 없었어. 근데 당신 일을 안 도와주면 살림하라는 의미는 뭐야? 그럼 내가 일을 도와주면 당신이 살림하는 거야? 애초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나 혼자서 쭉 해왔는데 왜 그걸로 협박을 해? 협박? 야, 웃긴다. 근데 당신이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뭐? 너 편한 걸로 생각하라고. 솔직히 까놓고 당신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견제하는 거 아니야? 뭐 직급이야 당신이 더 높긴 해도 내가 조만간 따라잡을 수준이 되니까 괜히 내 일 안 돕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뭐 기분 나빠? 늘 당신 밑에서 빌빌거려야 됐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안 도와줘? 내가 잘 되길 바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1년이면 충분히 도운 거 아니야? 당신 혼자서 할 때도 됐잖아.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내가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젠 끝이다? 뭐 그게 돕는 거냐? 그렇게 도우면 잘하다가도 욕먹어. 봉사활동만 내내 나가면 뭐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안 돕는데. 날 돕든가 아님 우리 엄마한테 살림 제대로 배워서 아침 식사부터 제대로 차려서 먹이고 나 퇴근하면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저녁 차려놔. 그럴래? 솔직히 그때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남편이 예민하게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남편이 일에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자 시어머니가 그간 얼마나 참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꽤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1%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시아버지가 제사를 부활시킨 것을 시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술 파티를 열었고 먹을 사람도 없는 김치를 50포기를 담게 했습니다. 마치 저를 괴롭히는 99가지 시집살이 비법책이라도 있는 듯이 매일 새로운 일을 시켰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냉장고 뒤에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무리하게 옮기려다가 담이 온 거였죠. 들어서 옮길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놓으려고 힘을 준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여보, 괜찮아? 엄마.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얘가 몸이 약한 걸 어쩌라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청소를 꼭 이렇게 몰아서 해야 해? 병원 다녀올게. 다행히 남편도 있었기에 병원에 이어서 한의원까지 다녀왔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렸고요. 아파서 서럽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약간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이었던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떴을 때였죠. 허리는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고 저는 문을 겨우 열고 거의 기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더군요. 넌 참 비위도 좋다. 어떻게 저 애를 감싸고 화를 한번 안 낼 수가 있니? 괘씸하지도 않아? 애도 못 낳는 그런 병신인데 넌 왜 화를 안 내냐고? 이에 남편은 크크거리며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제발 적당히 해. 그러다 그걸로 꼬투리 잡혀서 이혼당하면 위자료 낼 돈은 있어? 그냥 잘 구슬리면서 적당히 시켜야지. 저렇게 몸 망가지면 내 밥은, 집안일은 누가 해? 그게 가능해야 하지. 저 화상만 보면 우리 집 대를 끄는 철천지 원수 같은데 어쩌니? 그러니까 엄마는 하수라는 거야. 고수들은 그렇게 성질 안 내. 살살 웃으면서 먹이라니까? 그래야 내 말도 잘 듣지. 저 여자 별거 없어 보여도 아파트가 있잖아, 아파트.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그건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결혼 전부터 걔가 들고 있던 거잖아. 그게 분할이 안 될 텐데. 몰라. 일단 그걸로 다른 곳에 투자한다고 하든가. 뭐 어떻게 해서든 빼돌려서 불려놓으면 내 재산이 되는 거라니까. 요즘 코인이나 주식도 쏠쏠하다니까. 잘 구슬려야 된다고. 그냥 이혼하면 안 되겠니? 엄마,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애 못 낳는 게 대수야? 애만 잘 나오면 뭐 하는데? 돈이 최고지. 애초에 내가 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남들 돕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지. 일단 기다리라고. 돈 좀 모으고 그때 이혼할 테니. 넌 대체 어떻게 참는 거니? 너 보면 엄마도 깜짝깜짝 놀라. 엄마, 내가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다고 의자한테 화를 낼 거야? 아님 빗질이 잘 안 된다고 빗한테 화를 낼 거야? 아니잖아. 불편한 의자도 이 빠진 빗도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화를 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정이를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해. 쓸모도 없는데 비싼 그런 물건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순간 소름이 끼쳐서 허리에 있던 통증도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는 척 누웠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남편이 안방문을 열어보더니 다시 닫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죠. 저는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일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늘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고 한참 후에야 나타나는 남편도 이상했지만 중재를 늘 하겠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뜻을 꺾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김장도, 손님 초대까지도 시어머니가 하려던 것은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해야만 했고요. 즉 두 사람은 연극무대의 배우처럼 적절할 때 치고 빠지며 완벽하게 합이 맞았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죠.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변호사 상담이었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최대한 숙이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까지 알게 됐어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 측에서 제게 불임을 결혼 전부터 숨겼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분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했던 검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전에 검사를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놀랍지도 않더군요. 일부러 봉사활동에 나가서 자신과 홀어머니를 돌봐줄 호구 같은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었으니까 저를 위로하는 척, 괜찮은 척하며 오히려 저를 죄인 취급하려고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로 이혼을 청구했죠. 당연히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군요. 와, 수정이 네가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몰랐네. 혼자 변호사 만나서 이혼할 계획이나 짜고 그랬던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딴 식으로 배신을 해? 배신?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무정자증인 주제에 나한테 난소 발달 이상이라고? 어디 한번 다시 짓거려봐.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를 탓할까? 고자 주제. 고자? 지금 나한테 고자라고 했어? 너 죽고 싶어? 죽여! 당신이 뭘 좀 착각하는 모양인데. 봉사활동에서 호구 한 명 낚았다고 좋아했겠지만 어쩌지? 난 우리 부모님이랑 다르게 근본적으로 착한 편이 아니거든. 너 탈탈 털어서 10원 한 푼도 다 받아낼 거야. 내가 보기랑은 다르게 변호사 비용도 아끼진 않으니까. 그때 시어머니 역시도 자신의 아들이 고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 막상 제 머리채를 잡았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가만히 보며 웃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것까지 더해서 병원 진단서까지 끊었습니다. 일부러 아파트 현관문까지 열고 나가 CCTV까지 찍혔죠. 덕분에 저는 이혼하며 큰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그간의 생활비나 지원했던 걸 떠올리면 확실히 적자이긴 하지만 남편의 바람처럼 제 아파트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죠.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기에 그나마 회사에서 번 모든 돈을 제게 토해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저를 쫓아다녔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회사에 내 아들 돈을 털어간 미친 여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봉사활동 나가며 착한 척하지만 사실 거기에 숨겨둔 애가 있어요. 친자식까지 버리는 몹쓸 여자인 주제에 깨끗한 척 저희 집에 들어와 한 가정을 풍비박산냈습니다. 아주 사기꾼입니다. 이봐요. 지금 이거 명예훼손이야. 어디서 없는 소리래요? 시애미한테 이봐? 못 빼어먹은 것. 그리고 내가 언제 이게 네 이야기라고 했니? 왜? 양심에 찔려? 정말 고아원의 아들이라도 숨겨둔 거 아니니? 더럽고 불결한 것. 내 아들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경찰에도 신고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1인 시위를 했고 제 이름을 쓰지도 않았으니 어떤 죄도 물을 수가 없었죠. 때문에 회사에서의 제 입장은 몹시 난처해졌습니다. 저와 친한 사람들은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시어머니가 시위를 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쫓겨나는 저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내가 말했지?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준다고. 두고 봐라. 너 다음 회사에서도 그 다음 회사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간 죄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지 않겠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비웃었죠. 그러는 어머님이랑 전 남편은 제가 번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니 앞으로는 진짜 구질구질하게 사시겠네요. 아 맞다. 이혼하고 나서 어디 월세로 산다고 하셨나? 투룸? 평생을 돈 벌어도 전처럼은 못 살겠죠? 그 죄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저야 뭐 부모님이 남긴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또 능력까지 있으니 어딜 가도 잘 살겠죠. 일단 제 옆에 붙어서 용돈이다 생활비다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없으니 예전보다는 잘 살 거고요. 하! 내 아들 승진했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우린 더 잘 살 거다. 네네. 고자 아들이랑 대를 이어보면서 그렇게 사세요. 말은 당당하게 하긴 했지만 당장 저 역시도 문제긴 했습니다. 돈이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으니 다시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죠. 거기다 제 경우 오히려 경력이 너무 좋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회사는 제가 이전에 받은 연봉을 주기 어려워서 부담스러워했고 또 다른 회사는 이전 회사의 업무에 익숙해진 사람을 꺼려했죠. 그렇게 탈락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공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이전에 남편에게 추천을 했던 회사이자 매번 업무를 도와주던 바로 그곳이요. 처음에는 거길 보고 어떻게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지원을 하겠나 진저리를 쳤지만 생각해보니 장점도 있었죠.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조사를 했어. 그리고 업무하는 방식도 싹 다 알고 뭘 추진하고 있는지까지 알잖아. 더구나 능력으로 대우를 하는 곳이라면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눈 딱 감고 시도라도 해볼까? 약간 미친 짓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도전을 한 거였죠. 문제는 전 남편이 그 면접에 참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놈을 거기에 앉혀놨더니 그 회사 전체에 실망을 하고 있는데 제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더군요. 자신이 우위에 섰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다 대답했고 다른 면접관들도 만족해했습니다. 그중에 인상이 차분한 남자분이 웃으며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시 전 남편이 끼어들었죠. 아니요, 저 여자는 안 됩니다. 더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이 회사에 지원한 목적부터가 불분명한 그런 여자입니다. 왜냐면 저와 이혼한 전 와이프니까요. 사장님, 이 여자는 아니에요. 전 남편의 말에 질문을 하려던 남자분의 표정이 굳더니 따져 묻더군요. 지금 면접을 보는 자리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한 것도 많아 보이는데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뭡니까? 저 여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제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즉, 이 면접 자체가 저 여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제가 면접관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상 질문도 다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불공평한 면접이란 뜻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그 말에 반박했죠. 예상 질문을 제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가 세계 무역은 회복 조짐에 관한 질문을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혼한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공과 사는 구분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내가 김준석 씨 업무를 대리로 진행했기 때문 아닌가요? 뭐야? 당신 진짜로 미쳤어? 허언증 있어? 누가? 사장님, 저 여자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한 거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알아요. 더 들어볼 것도 없어요, 사장님. 이 사람 바로 탈락시키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간 제가 남편 대신 했던 업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했고 마치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춤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억울하니 뭐하니 다퉈봤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작은 복수라도 한 거였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회사 로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수정아 잠깐만! 순간 남편인가 했지만 낯선 목소리라 뒤를 보니 아까 남편이 사장이라고 부르던 남자였죠. 수정아 잠깐만! 힘들어.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저요? 사장님, 절 아세요? 알지. 잘 알아. 우리 차나 한잔 마실래? 커피? 어색한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 커피만 쪽쪽 빨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넌 나 기억도 못할 거야. 근데도 존댓말은 안 나와서 이해는 해줘. 워낙 어릴 때부터 너랑 너희 부모님을 뵀거든. 저희 부모님이요? 그래, 나 고아원에서 후원받던 중학생이었어. 그때가 아마 넌 8살인가 9살이었을 거고. 그리고 몇 번도 보다가 내가 원에서 나오면서 못 봤고. 마지막으로 본 게 너희 어머니 장례식이었지. 그때 너 정신이 없어서 날 못 봤겠지만 나 엄청 추하게 많이 울었는데 기억해? 어딘가 낯이 있긴 했지만 도통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함께 찍은 사진에는 어린 아이였던 저도 있었죠. 한편으론 신기하고 기분도 좋았지만 막상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이라면 분명 회사에 자신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좋은 쪽으로 퍼뜨렸을 테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어쨌든 회사 건실하게 잘 키웠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이 참 아쉬워. 하지만 수정이 네가 있잖아. 이 회사, 그리고 나라는 인간의 인생, 전부 너희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너만 원한다면 이 회사에 들어와도 좋아. 그게 싫다고 하면 널 도울 수 있게라도 해줘. 네?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한 것도 없는걸요. 진짜 너 어머니랑 반박이구나. 그리고 왜 한 게 없어? 우리 회사 업무 네가 다 했다며.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직원들 아무도 말 못해. 제 말을 믿으세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허언증이라고. 난 다른 거 다 모르고 오로지 김준석 씨만 놓고 판단을 하는 거야. 입사 시기도 오래됐고 승진도 했는데 아직도 업무 성과가 개판이거든. 초반엔 좀 잘한다 생각하고 승진까지 시켰는데 이젠 아예 아래 직원들 업무를 빼앗거나 시키면서 일 처리를 하는 통에 골치였지. 그래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면접 들어오게 한 거야. 원래는 면접도 볼 역량도 되지 않는데 일거리라도 주려고 한 거였고. 그래서 전 남편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줄까? 수정이 네가 원하는 방향에 최대한 맞출게.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후 회사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일을 못해서 자른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엔 사람 하나 들였다가 자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을 못하는 것 외에도 남편은 잘릴 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에 함께 일하던 유부녀인 동료와 불륜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의실이나 탕비실에서 부적절한 행위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잘렸다고 해도 그 회사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회사에 퍼졌을 소문을 생각하면 다니지 않는 게 나았죠. 그 대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엄청 많은 지원이었죠. 방을 구하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줄까? 여기 근처에 집 사두면 꽤 오를 것 같은데. 서울은 다 오르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놈의 사장 소리는 언제까지 할 거야? 그나저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덕분에 공부하면서 돈 버는 것 같아서 좋아요. 평생 이럴까 봐요. 전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난 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신기해요. 그래? 그럼 평생 해.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유학 간다고 해도요? 이민을 가고 싶으면요? 유학도 좋지. 너희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 갚고 싶으니까. 근데 이민은 좀... 널 못 보는 건 좀 그래. 너무 멀고 또 위험하잖아. 솔직히 진짜 유학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뻔뻔하다고 욕하더라도 누군가 지원해준다고 말할 때 제가 해보지 못한 걸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흔한 일본조차 간 적이 없던 저였기에 멀리 나가보고 싶었죠. 하지만 제 첫 해외여행은 신혼여행이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장님과 인연이 되어 바로 얼마 전에 재혼을 하게 됐거든요. 우린 농담 삼아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사위를 키워서 제게 보냈다는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게 우연이든 운명이든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고요. 비록 나이가 40에 가까운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컸지만 저나 그 사람이나 둘 다 입양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둘 정도는 더 입양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부모님 덕에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그 이상을 노력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내가 커서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어머님은 날 마치 아들처럼 신경 써주셨지. 반찬이며 먹을 게 떨어지면 채워주고 용돈도 조금 쥐어주고. 근데 난 그게 더 좋았어. 통장에 찍히는 돈보다 날 더 든든하게 채워줬거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 수정이 네 부모님이야. 남편은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진 뒤에도 어머니가 베풀었던 그 온기가 자신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노라 말해줬습니다.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저희 두 사람도
생전에 저희 부모님처럼 살아보려고 해요. 부모님을 조금도 닮지 않은 못된 성격의 저라도 괜찮을지 자신은 없지만 말이죠. 그저 앞으로도 좀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면서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